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아동과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사건이죠. 그 수법이 너무 잔혹할 뿐 아니라 수만 명이 가입했다는 사실에 국민적 분노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요. 이런 잔혹한 디지털 성범죄, 이 순간도 자행되고 있을지 모를 유사 범죄들,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은 없는지, 또 지금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 시간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 유포한 범죄로 그 악랄함과 잔인함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6만 명에 달하는 N번방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고 양형 수위가 낮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관련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성산업 착취 구조를 해체하는 길만이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길입니다. 미성년자 등을 유인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통한 일당에 대한 국민 절대다수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엄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삶 그 자체를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 집중 진단해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김영미 변호사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함께하십니다. 네, 한겨레신문 김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피해지원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사건 어떻게 보는지부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시청자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그 부분부터 좀 간단히 얘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 변호사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N번방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성착취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치밀해서 정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가해자들이 아직 다 검거되지 않았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자 보호, 그다음에 영상물이 아직도 계속 성착취물이 계속 전전 유통되고 있을 수 있으니 그 영상물에 대한 철저한 다 삭제, 이런 조치가 국가적 차원으로 대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가적 차원으로 대응해야 할 범죄다 이런 말씀이신데 승재현 연구원께서 보시는 이 사건의 어떤 실체랄까요? 이렇게 사실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종래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란물과는 완전히 생태계가 다른 범죄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법도 이러한 어떤 생태계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죄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음란물이 아니죠. 이거는 성착취물이고 어떻게 보면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이죠. 어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우고 그 미성년자에게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만큼의 성착취를 했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이게 종래와 같은 그냥 음란물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먼저 법 조문부터 바꿔야 되고 여기에 합당한 형량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사건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겠죠. 김환 기자께서는 네. 취재하셨으니까 네, 더 정확히 보실 텐데.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면서부터 괴로웠고 지금도 그 조주빈이 검거됐지만 여러 괴로움들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에 저희가 취재할 때 많게는 10,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방들도 있었고 수백 명, 수십 명 있는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에 모여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한때 이런 범죄에 가담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감각을 남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수준의 처벌을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사회가 대응할 것이냐 또 다 중요한 논의입니다만 저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방에 참여했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그거 했던 그 행위가 범죄였다. 이 감각을 반드시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재가 괴로울 정도의 그런 어떤 범죄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겠죠. 김효진 국장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저희가 지금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박사 1인이 악마화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한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해자. 라서 이제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맞는데 그 배경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성을 해왔는가, 여성의 성상품화, 강간문화 문제와 빼놓을 결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사이버 성폭력과 온라인 성착취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까 제가 전혀 다른 생태계의 범죄라고 말했는 것과 더불어 지금 있는 범죄가 정말 범죄에 가담했는 그 법의식이, 그 범죄의식이 무감각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첫 번째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들어갔는데 이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니까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있다면 이게 집단 최면이 걸리게 되거든요. 야, 10,000명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정말 잘못하는 게 아니구나. 난 충분히 그들과 같이 들어가서 그 범죄자들의 연대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실 이거 뭐 심리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심리학을 떠나서 건전한 상식으로 범죄가 잔혹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두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이 주어지는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두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상이니까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악랄하게 하는가 하면 보통 우리가 직접 만약에 앵커님한테 제가 이런 행동을 시키면 그건 직접적인 행동이 되지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주빈이라는 중간에 사람이 있고 가해자들이 조주빈한테 시켜서 조주빈이 그 우리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 나는 얘한테 시켰고 얘가 범죄를 저질렀지 나는 범죄를 안 저질른 거야. 여기에 지금 흔히 말해서 10,000명 이상이 있고 나는 그냥 조주빈한테 말을 했는데 그런 영상이 나왔으니까 나는 그냥 요청했는 거지 내가 만들어 놓은 영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범죄지만 범죄라는 의식이 없는 상황에 대한 말이죠. 그런 범죄 의식도 없고 범죄가 잔혹해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건의 성격상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더구나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은 지금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지만 실체를 잘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가능한 범위까지 좀 시체적으로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좀 알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면요. 일단 그 방에 있는 영상들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있던 시절부터 왔었던 영상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그 피해 여성이 특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신상이 특정된 상태에서 그 영상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피해 여성이 뭐 몸에 나는 박사의 노예다. 뭐 나는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이제 말들을 쓰고 굉장히 괴기스럽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사가 지시하거나 그 방에 있는 회원들, 그러니까 가담자들이 지시하는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시하는 행동이 익숙한 행동을 하면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뭐 나체 상태로 물구나무를 세운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시키는 거고 그걸 이제 보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건데. 가학적인 그런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성기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뭐 이상한 짓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시키고 우리가 명령한 게 혹은 그 조주빈이 명령한 조주빈은 이렇게까지 노예를 지배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과시하고 보여주고 그거를 함께 공유하는 감각인데요. 저희가 취재 들어가면서 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그 텔레그램 방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범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다라는 거를 그 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영상을 내가 뭐 지금 우연히 들어갔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 범죄 영상이네 내가 이걸 제지해야겠다 내가 이걸 신고해야겠다 이런 게 우리가 갖는 보통의 감각이고 그 영상을 보는 그러니까 수치심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마음들이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모여서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계속 저 여성이 어떻게 저렇게 나락에 빠지게 됐는지를 서사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박사가 조주빈이
굉장히 그 피해자들의 스토리텔링을 복잡하고 다양하고 무슨 소설 쓰듯이 막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네. 그 형태가 저 사람이 완전히 인간이 송두리째 말살되고 인간성이 파괴된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개됐다라는 거를 같이 보면서 즐기는 거죠. 네. 그 과거에는 말씀하시죠. 네, 과거에는 이제 어떤 범죄들이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해가지고 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 이게 처벌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신종 범죄냐면 그래서 이게 동의 없이 촬영하고 동의 없이 유포하면 이게 범죄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피해자 스스로 찍게 하면 범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신종 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협박해서 협박은 죄인데 어쨌든 신고하지 못하도록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속 협박을 지속을 해서 피해자 스스로 그 영상을 찍게 하고 그 영상을 받아서 그렇게 쫙 퍼뜨리는 이런 범행 수법 자체가 너무 잔인한 거죠. 네. 김 국장께서도 지금 이 사건의 실체를 좀 파악하고 계실 텐데. 네, 저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성폭력이나 성착취가 어떤 섹슈얼한 문제가 아니라 권능의 문제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김원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장면들을 보고 야하다고 느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성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이버 공간에 의 확장과 기술 발전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내가 돈을 줬을 때 이 가해자가 여성에게 어떤 행동을 시킬 수 있고 그것이 피드백으로 돌아오고 그랬을 때 내가 이 여성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기제. 그래서 집단 통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상 특정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이 여성을 통제하고 있구나. 가상의 여성이 아니라. 그랬을 때 김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불법 촬영 나쁘다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토론하지 않아요. 이 여성의 서사를 말하면서 이 여성이 얼마나 피해자다운가. 그래서 스스로 촬영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혹은 거기에 빠진 게 바보지 이런 식으로 가해자들이 그런 논리를 세운다는 말이죠. 네.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 본질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자님들도 저한테 여쭤보고 많은 검사님들도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사실 이게 직접 자기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찍었으니까 피해자가 이렇게 찍었는 동의에 의한 촬영 아니냐 이러는데 정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행위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있는 모든 계약은 다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 그게 민법상 행위 능력 없는 사람이고 그 단계를 지나서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그게 찍혔다면 자기가 찍어도 어떻게 그걸 동의에 의한 촬영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100% 부동의 촬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 우리 성폭법 14조에 따라서 동의에 의한 촬영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찍었다 할지라도 100% 부동의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협박에 의한 그것이 유출이 되었다면 당연히 영리 목적에 의한 SNS에 올렸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돼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자기가 찍었다는 이유로 면피가 된다는 거는 만약 동의가 되었다고 본다는 거는 제가 말까지 좀 이렇게 버벅대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워낙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 주범 조주빈이나 그 가담자들이. 왜냐하면 이게 동의하에 촬영하면 죄가 안 되니 동의하에 받으면 우리는 그 처벌에서 면할 수 있다 이건데 그 동의의 방법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동의를 하게 하는데 협박을 써서 했으면 피해자를 간접정범으로 이용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심지어 피해자가 이제 어떤 본인의 신체를 만지면서 그런 영상을 찍었다라고 하면 그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그게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강제추행. 그 부분은 처벌 관해서 조금 다시 얘기해 보도록.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던 초기에 생각하던 그런 음란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만약 그래서 이제 신종 성범죄다 그런다는 얘기죠. 과거에 뭐 소란넷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과도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한 음란물 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는 방도 있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조주빈이라든지 각가지라든지
바깥이라든지 감시자라든지 이런 이제 사람들이 2019년, 18년부터 시작했던 텔레그램의 성착취 방들은 네. 그런 영상들을 포함해서 직접 제작을 하는 영상들은 대부분 그런 영상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성을 피해 여성을 특정하고 이 피해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범죄를 공유하는 네. 이런 형태로 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언론들은 지금 뭐 음란물이라고 쓰고 있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네. 저희가 처음 취재를 들어갈 때부터 이건 음란물이 아니다, 이거는 착취물이다라고 네네. 이제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용어가 많이 보편화됐는데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봤던 그런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조주빈 하나만 검거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면 아까 뭐 이름도 생소한 네네. 그런 놈이 굉장히 아이디들이라서, 네.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 이름도 알고 있고 아이도 안다면 네. 쉽게 검거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사람들이 텔레그램에 모여서 먼저 그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텔레그램에 모여서 범죄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를 두고 있고 극한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렇죠. 여기 실명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가상 번호를 얻어서 인증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있는 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나와는 전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번도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맹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범죄도 텔레그램은 협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런 일을 하는 나도 가상의 아이덴티티고 이 플랫폼도 절대 수사에 협조할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린 절대 검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게 거거든요. 큰 소리 친다면서 실제로 네. 그리고 저희가 취재 들어간 이후에도 자기들끼리 그런 방을 운영하는 26명의 운영자가 모여갖고 따로 방을 만들어서 뭐 경찰 수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운영자 26명이 네네. 그러니까 수사 방해나 그 검거 회피를 목적으로 한 논의들, 보완책들을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각각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특정해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고요. 네. 그리고 감시자는 잡혔습니다. 근데 감시자에 대한 형량이 지금 너무 낮은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먼저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재판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어떤 검거 저희가 보면 텔레그램 내에서 판결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성착취물을 공유하다가 잡힌 범죄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개별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가 몇 건을 소지했고 몇 건을 유포했고 뭐 이렇게 보는데 얘가 이 성착취방 생태계 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특수본을 꾸렸으니까 네. 좀 전체적인 그 새로운 시각으로 봐서 시각으로 이제 이 범죄를 범죄를 처벌해야 된다는 것인데 조주빈 검거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신고가 되어서 이제 좀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다른 주범자들도 아까 얘기했던 뭐 26명 운영자가 있다고 하는데 잡기 어려운 그런 건가요? 사실 이제 아까 뭐 전 김환 기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종래의 수사의 기법이 그냥 개인의 어떤 가해자, 피의자 중심으로 네. 수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 법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범죄단체 조직 혹은 범죄 집단이라는 개념을 왜 도입을 했는가 하면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단을 이루어서 성착취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했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만약에 성착취물을 유통했는 걸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유통 전 단계에 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제작부터 해서 유통해서 그거를 바깥에 영리 목적으로 했는 것까지 하나의 죄로 가려면 결국 범죄 단체나 범죄 집단으로 가야 되는데요. 사실 범죄 단체로 가려면 통솔 체계와 지휘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몰랐으니 야 정말 이게 통솔 체계가 있겠어? 명령 체계가 있겠어 싶었는데 지금 보면 뭐 굉장히 그런 게 눈에 드러나는 정도의 통솔 체계가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통솔 체계가 없다 할지라도 2013년에 대한민국이 운톡이라 그래서 국제범죄 집단 방지 협약에 들어가게 되고 네. 그게 따라서 형법 114조 범단이라는 게 변경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 범죄 단체 조직이라는 범죄 단체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이라는 개념이 한 개 더 들어가게 되고 네. 범죄 집단이라는 것은 통솔 체계와 지휘 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다중의 유형력의 행사가 존재를 하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검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 가본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집단죄로 한 번도 기소하지 않았다면 집단죄로 기소를 해서 그걸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종래에는 검찰이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네. 혹시 기소를 해서 무죄 판결이 나면 혹시 내가 인사고가, 분명히 인사고가의 불이익을 받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보다 더 강한 의미의 유죄의 확정이 있을 때만 기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의 이 분노와 법 감정을 반영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법리 구성을 새롭게 해서라도 사실 지금 뭐 저 조주빈에게 적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게
뭐 방화죄를 적용하자 이런 얼토당토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적어도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면 한 번 정도 법리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네. 조주빈과 그 일당에 대해서 우리 양형이라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형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쪽에서 알겠습니다. 법리 구성을 좀 해주시길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도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 지금 그러면 이게 뭐 범죄 단체 조직 이렇게도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개별적이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 지금 당연히 저는 공범은 해당된다고 보고요. 공범은 해당이 된다. 네. 근데 이제 범죄단체 조직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네. 범죄단체로 보기 위한 뭐 행동 강령, 뭐 조직 체계,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에 하나씩 맞춰보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으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고 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범죄단체 조직이 아니라고 조직이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도 유포행위에 있어서 같이 방조하고 교사하고 한 공범으로 처벌이 되고요. 네. 심지어 이 어떤 사람이 조주빈에게 이런 영상을 좀 찍은 걸 시켜서 그 사람이 이제 피해자에게 노예처럼 요구해서 성착취물을 받았다고 하면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교사한 거잖아요. 근데 교사범과 정범은 동일하게 처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 가담한 사람은 처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가해자들 검거하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텔레그램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텔레그램은 현재 독일에 본사가 있지만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여러 군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확인할 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 형사사법 공조에 있어서 전 세계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다 형사사법 공조가 네네, 되어 있기 아까 잠깐 때문에 하셨죠? 네, 여러 그 나라들과 수사 협조를 한다면 텔레그램에 압박을 해서 그 가담자들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공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서 검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네네. 왜냐하면 그 전에 다크웹 운영자인 경우에도 26개국이 수사 공조를 해서 그 다크웹 손모 씨를 잡아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경우에도 좀 압박을 해서 텔레그램한테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서버를 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면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근데 그러죠. 가장 확실한 거는 과거에 2018년인가 텔레그램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삭제되면 사람들이 다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앱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회사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글이라든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삭제를 해버리면 텔레그램뿐만 플랫폼에서부터 아니라 삭제를 해버리면. 그렇죠.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니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제공조 관련해서 얘기들을 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해본 경험에서 보면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전 세계 정부가 뭐 같이 얘기를 해서 텔레그램 가상번호 가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텔레그램에게도 예를 들면 가상번호로 반드시 가입할 수밖에 없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예를 그러니까 들면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고 네네. 있는데 그건 안 된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해놓은 그리고 거죠. 가상번호에 대해서 각국의 수사기관들이 이 가상번호 아이디가 범죄를 일으키거나 가담하고 있다는 걸 통보해주면 네. 텔레그램이 지금 그거를 즉시 정지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조치는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서버를 공개한다든지 이런 건 하지 않지만 이런 아이디들이 지금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하고 있다라고 텔레그램에 공문을 보내면 네. 텔레그램이 응답은 하지 않지만 그 아이디를 정지시키는 일들은 간헐적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네. 모니터링을 해서 그래서 뭐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제공조가 당연히 필요하고 제일 이제 우선적으로 수사에서 필요한 일인데 지금 조주빈 검거가 국제공조 돼서 잡은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잡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른 범죄자들도 국제공조 없으면 못 잡냐? 그렇지 않거든요.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사 인력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몇 개월간 그 방에서 운영되는 과정을 봐야 되고 행적을 쫓아야 되고 지금도 보면 뭐 CCTV라든지 자금책, 인출책 이런 것들에 대한 주변 수사를 통해서 좁혀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풋을 그러니까요. 넣어서 잡아요. 근데 지금 조주빈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고 범죄 잔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데 다른 성범죄자들도 그러면 인터넷 디지털 성범죄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냐 수사를 현실적으로 경찰은 그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중형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아까 이제 고가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아웃풋에 대한 평가가 정당해야 되는데 네. 잡으면 초범은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 받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수사관을 한 서너 명 뭐 3개월 이상 넣어갖고 수사를 하는 게 네.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맞는 수사인가. 나중에 이제 실적으로 제대로 인정되냐 그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 올라갔던 청원에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전담부서를 만들면 지금 수준에서 한국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도 충분히 검거들을 할 수 있다는 네. 겁니다. 인력이 확보가 되면. 그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지금은 이제 새롭게 저희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네. 저번에도 한번 국회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용물이라는 단어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 올렸다시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와닿을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범죄단체 조직제를 법무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아동착취 이용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이용물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을 시키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단체,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좀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완전 새로운 관점으로 가져야 되는 거. 사실 검찰에서도 저번에 아까 감시자 왓치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왓치맨이 그건 이제 운영자로 추정되는 거죠. 하는 사람을 사실 왓치맨은 그냥 분양받은 사람이나 이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양진호라는 그 웹하드에서 이 텔레그램으로 어떤 그 성착취물을 옮겨내는 생태계를 만들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람에게 적용된 건 아청법 11조 2항 그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다는 정도 10년 이하의 징역 으로 되다 보니까 아청법의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죠.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이 이용물을 배포했다. 그럼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10년 이하는 마지막이 1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하한이 1개월밖에 안 되는 범죄, 뭐 이걸 갖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야라는 생각이 법원에서는 들 거고 검찰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서 3년 6개월 구형을 했으면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분명히 집행유예 가능한 3년 이하의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은 그러한 어떤 단순한 만들어진 영상물이 아니라 새롭게 착취된 영상물 그리고 사실 미성년자를 저희들은 다 키워봤고 그다음에 키우고 있다면 이 미성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저희들은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양형에는 가해자에 대한 그런 범죄에 맞는 책임에 맞는 형량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느냐.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형량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면 지금에서는 완전히 조문도 바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양형 판단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뭐 흔히 이제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게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벌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양형 기준만 바꾸고 새로운 어떤 인식을 가지면 되느냐.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완전히 이거 신종 범죄니까 새로운 성범죄니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서 뭐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네. 일단은 이제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제 가장 많이 처벌됐던 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였습니다. 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단순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인터넷상에 유포된 경우에는 정말 피해자가 평생 그 영상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실형이 제가 봤던 판결 중에서는 3년 6월이 최고형이었어요. 네. 법정형은 5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학교 친구들, 지인들, 그다음에 자녀 학교에 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3년 6월이 최고였고 대부분은 1년이나 2년밖에 유포된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단 지금 법원이 그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제작의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다크앱 손모씨 경우에도 1년 6월밖에 안 받았잖아요. 네. 아동청물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인식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폭력 범죄는 가장 기본적인 게 강제추행입니다. 이건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심각하게 보는데 법상 용어가 음란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근데 이 음란물은 직접적인 신체적인 고통을 가한 건 아니고 우리가 영상을 보고 영상을 유포한 것인데 그러면 피해자가 느끼는 것은 좀 더 직접적인 신체적인 가해보다 좀 약하지 않나? 그리고 영상을 보는 게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보니까 물리적 성폭력보다 좀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양형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피해자의 고통, 그다음에 이 영상물이 정말 평생
예전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뭐 그냥 전전해서 가기 때문에 유포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 공간이라는 곳에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네. 계속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 이 용어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에도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성인을 이용한 성착취물이 제작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 그 협박에 의해서 했다거나 이런 다른 범죄로는 처벌이 될 수 있지만 정작 이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네.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 디지털 성착취물 같은 경우엔 아무도 없는데 안방에서 성폭행을 당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훅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주빈이 실시간으로 어떤 피해 여성을 협박하는 채팅 캡처를 제보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불과 3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성을 처음 알게 된 시간부터 이 여성한테 나체로 그런 동영상을 받아내는 데까지 한 3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느 날 3시간을 그냥 보냈는데 누군가에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협박을 당해서 그랬는데 그 피해는 아마 이 여성 뭐 몇십 년을 갈지 모르죠. 그 네. 영상들은 제가 얼굴도 다 공개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 캡처를 보고 취재를 하다가 그 방에 아까 박사가 운영했던 방에서 그 여성의 피해 사진이 올라온 걸 봤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마음이 막 저도 훅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 봤던 그 캡처 채팅 캡처구나라고 네. 생각하는데 근데 그 여성이 당한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네. 가지 그냥 뭐 저는 취재 기자 입장이었으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등학생이 운영하는 방을 하나 취재를 해서 그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 운영을 했던 고등학생의 부모님. 근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우리의 대학도 가야 되는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뭐 긴 통화였는데 어떤 생각을 받았냐면 이게 뭐 한때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잘 가르치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그 방에 피해자가 제가 본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기 아들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실 수 있냐 그랬더니 뭐 자기도 봤는데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볍게 여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만연해 있지 않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과하게 처벌하냐. 이 논리가 사실 이제 붙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몇백만 명 이상의 26만 명 전원 신상 공개를 요구한 게 이렇게 만연해 있다라는 이유로 과소하게 처벌해온 전례를 끊자라는 요구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응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 실효적 처벌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죠? 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지만 성인 피해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네, 성인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협박죄가 형법에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협박죄로만 처벌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유포 협박을 성폭력처벌법에 포섭을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이 수요자 처벌이 결국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불법 촬영물 소지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을 때는 되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결국에 우리가 시청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면 결코 근절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되고 그래서 또 유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수요자 처벌을 뭐 스트리밍을 한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소지죄를 신설을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네. 또 이 범죄에 연루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때 뭐 거짓말로 속일 수도 있겠고 협박을 할 수도 있겠고 온라인 그루밍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온라인 그루밍은 전혀 어떤 해당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그루밍 관련 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연관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지금 유료 회원 처벌을 해야 된다. 신상 공개해야 된다. 이게 나오니까 또 자수도 한다면서요,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가 없던 현행법으로는 어렵습니까, 그게? 앞으로 새로운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이용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소지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스트리밍으로 쓱 지나가면 이게 과연 소지가 될 수 있느냐, 소지가 아닌 거 아니냐.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의로 소지를 했어야 되는데 뭐 단순하게 뭐 임시기억 장치에 걸려 있는 거는 과연 소지로 볼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고의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 네네.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성착취물을 바라볼 때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옛날에는 성폭력에 관련된 게 개인적 법익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개인적 법익에서 지금은 그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소비시키고 유통시켜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키는 그게 가장 큰 목적으로 얘기를 해요. 오늘 뭐 그렇죠. 조지빈 그 변호인도 뭐 경제적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경제적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영상물을 안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영상물을 선제적으로 시청하는 사람, 이건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법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시청자를 처벌해야 경제적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 거듭드리지만 경제적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익을 어떻게 우리가 박탈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형량 올리는 거 반드시 필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이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수익,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는 크립토커런시라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도 분명히 2018년에 법이 경제적 가치, 대법원이 경제적 가치를 이용해서 그게 몰수 가능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정당국에서는 기소 전 몰수 보전 절차뿐만 네. 아니라 조금 더 선제적인 조치로 인사몰수도 좀 도입하고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가진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징벌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사실 좀 미국에서 봤을 때 밥숟가락 하나까지 가져오는 그런 어떤 추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수익이 정말로 발본세본 하나도 없어질 만큼의 강력한 경제적 수단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행에도 수요자들 있죠, 뭐 회원들. 이런 사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면서요. 지금 그것도 어떤 뭐 다른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제 문제는 신상 공개가 다 공개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와 관련해서는 벌금형만 처벌받게 되면 신상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신상 등록도 안 되게 되어 있고 네네네. 이게 법에 허점이 좀 있습니다. 입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추가 입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일단은 플랫폼이라는 곳을 이용해서 네. 인터넷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결국은 범죄가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텔레그램이나 해외 서버를 둔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국내 대리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할 때도 외국인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해서 네.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적 책임을 좀 규제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특히 구글 같은 곳은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거는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자주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영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100%는 아니지만 방지하고 있지만 구글은 해외 사업자다 보니까 방통위에서 이제 공고를 하더라도 네. 너무 그 삭제하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런 것처럼 좀 강력하게 제재하고 이걸 삭제하지 않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부과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원천 차단이 하는 필요하다. 이런 그런 말씀이신데. 입법이 지금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그 유료 이 회원들 26만 명이라고도 하고 네네. 뭐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신상 공개 내지 처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운동,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소리에 저번엔 뭐가 있냐면 국민 청원도 많이 했다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에 반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행 법률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신상 공개라도 이렇게 뭐 요구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움직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수사기관들이 그거에 맞는 수준에서 현행 법률 안에서 가능한 법에서 필요하다는 법을 만들어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네. 지금 수요자들 사이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분리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 관람자는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만 했으니까 괜찮다. 네. 뭐 돈을 입금한 것도 아니고 뭘 요구한 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담을 했더라도 형량은 되게 낮을 거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간다. 라고들 얘기를 해요. 이 방에서 그 운영을 했거나 가담을 했던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대안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가 이런 효과라고 봅니다.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해졌는데 결과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한 운영자 한 20, 30명 잡고 이 수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역시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이제 다시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최대한 찾아서 처벌을 못하더라도 경찰서에 와서 조사라도 받게 만들고 이런 형태로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야 되고 기록을 해놔야 된다. 그게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끝까지 우리가 추적한다라는 인식을 주지 않으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범죄의 수요자를 흩어뜨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상태의 법적인 검토는 김윤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수요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신상공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새롭게 논의해서 포함시켜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요. 사실은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잡혀도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잡혀도 지금 1년 6개월 받는 세상에서 이걸 내가 한 번 봤다라고 변명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부분도 크거든요. 그랬을 때 되게 우리 사회가 순진하게 인식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내 인생이 망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도 처음 만들어질 때 얼마나 어떤 반향이 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지죄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것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어떤 가해자들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는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입법들을 통해서 다 연결을 해서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완 말씀. 신상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소 전에 신상공개하는 저희들 특정 강력 범죄에 따라서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A 사람 그냥 이렇게 경찰서 가는 모습 찍었고 영장실질심사에 찍는 그게 기소 전. 그다음에 영상공처 신상공개인데요. 이번에 조주빈도 그렇게 신상공개됐죠. 그게 두 가지 법령밖에 없는 거예요. 특정 강력범죄 아니면 성폭력범죄 이 두 가지 법밖에 없는데 특정 강력범죄에 보면 특정 강력범죄 안에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강력범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형량이 지금 우리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보다 훨씬 낮은 형량임에도 불구하고 13조 즉 성을 사는 행위는 들어가 있는데 11조가 빠져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입법의 험격.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이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더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특정 강력 범죄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는 빠져 있어요. 아동 청소년 대상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형량이 낮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13조만 특정 강력 범죄에 들어가 있으니 성구매자만 분명히 죄질이 높은 범죄는 들어가 있지 않고 죄질이 낮은 범죄만 특정 강력 범죄에 들어가 있으니 이게 그냥 말이 되냐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신상공개는 보완 처분입니다. 즉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의 소급표 검지의 원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결국 지금이라도 입법을 하면 그 사람들의 신상공개 기소 전 신상공개는 충분히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신상공개는 한목적적인 조치이고 과거의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형벌이 아니다. 즉 범죄 예방을 위해서 사회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면 지금도 국회 방송이잖아요. 지금 법사위 의원들 계시면 물론 선거가 바쁘겠지만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신상공개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지만 이 정도의 흉악한 범죄 미성년자 사실 16명을 죽였다 그러면 100% 사형 나오는 범죄예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 살인이 아니라 인격 살인이라는 이유로 이걸 굉장히 관대하게 가면 김은 교수님이나 우리 부소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이게 만연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면 지금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 기자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많이들 물어봐요. 회사에서도 입법 대안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선행 보도를 한 입장에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저는 이거를 왜 500만 명 가까이 청원을 했을까? 지금 전체 청원을 따지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한 700만 명이 청원을 한 상태인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공감했어요. 저는 이거에 응답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상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형법상의 원칙에서 다소 과한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전 이 문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처벌은 안 되지만 소급해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상공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보완처분 개념으로 만들어서 이런 친구들은 형벌 이후에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보완 처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입법하신다면 네.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이게 전자발찌 부착이 빠져 있어요. 이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끊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할 수 있게끔 보호 관찰이라든지 이런 거 그것도 다 할 이제 수 있게끔 다 필요하다는 거죠? 보완 입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실체를 잘 모른 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뭔지 이게 실정을 잘 모르니까 내용을 가입해서 이제 잘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미안한데 이런 경우는 이른바 함정 수사. 거기 들어가서 사람이 어떤 가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 범죄를 막거나 잡아내는 범죄인들을 잡아내는 그런 함정수사 기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 분야이긴 한데. 뭐 그거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가 공권력은 연결성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범죄에 있어서 함정 수사라든가 잠입 수사를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건 네. 위법한 수사고 위법하게 한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게 맞는데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국토안보부 본부에 한번 제가 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초국가적 범죄를 대응하는 이제 부차관보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범죄는 진화되고 발전하고 날로 첨단화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사를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크립토커런시 이제 암호화폐가 나오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근거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하지 않는 또 다른 암호화폐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언론에서 공개되고 있던데요. 네. 그런 어떤 암호화폐 지금은 우리가 비밀방이라는 게 인터넷에 오픈소스가 있고 딥웹이 있고 다크웹인데 중간 단계 딥웹이에요. 네. 근데 거기 분명히 다크웹 지금 뭐 웰컴 투 코리아에도 이제 다크웹을 쓰면 네. 그게 IP 추적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네. 수사관이 외부에서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것, 텔레그램에게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서 수사 협력을 받는 것 어려우니 아날로그적 수사 방법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럼 수사기관이 직접 들어가서 그 행동을 지금 살펴봐야 되지 네. 않느냐.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살인사건의 현장을 수사기관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수사의 기법은 그 범죄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첫 번째 수사 방법이다 보니까 구속기간은 10일, 최장 늘어봤자 20일밖에 안 되는데 그 범죄 종류를 알아내는 데만 시간이 다 허비될 수 있는 네네네.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 들어봐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제가 다시 본론으로 가면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최첨단화되는 수사에서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적어도 들어가서 그 범죄의 실태를 알고 그것이 무차별적으로 그냥 그 압수수색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FDABC라는 또 하나의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 절차를 통해서 적어도 불법에 상응한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저희는 처벌만 고민하는데 못 잡으면 처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잡아야 된다면 그 잡는 방법. 적어도 세 가지 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 범죄라든가 네. 마약 범죄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도박도 굉장히 심한데요. 네. 청소년 도박 정도에 대한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이런 수사 방법을 전향적으로 네.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정수사 없이는 이게 함정수사가 범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범죄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행하해지고 있는 데를 가서 네. 그 어쨌든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함정수사는 우리가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이런 부분들이 허용될 수 있게끔 법적으로 허용되는 입법이 필요하고요. 보통은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 공조가 안 되고 결국은 내부 고발자들이 적극적으로 내부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범죄 수법조차도 알기 어려우니 그러니까요.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이렇게 안에 잠입해서 이런 범죄에 행해지는 것들을 함정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허용되는 적법하게 증거로서 가치가 현재로서도 가능할 인정되는 수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런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범죄를 저지른 현장에 잠입해서 할 수 있는 건 가능하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적으로 완벽하게 허용된다라고 해주면 법적인 뭐 문제 소지가 전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 유형들을 특히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들은 좀 허용해주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그럼 봅니다. 앞으로 입법 네. 과제라고. 잠입 수사가 위법하다니까 못하는 건데 그 잠입 수사를 할 수 있는 적법 절차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런 거예요. 잠입 수사를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 수사의 적법성을 만들어주고 그 적법성 범위 내에서 네. 잠입 수사를 했을 때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 자꾸 위법이라고 움츠러들지 말고 그 세상을 바깥 세상으로 잠입을 만들어내고 그 언더커버가 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명히 새로운 입법이 좀 필요한 네네. 부분이겠죠. 현재로서 뭐 논란이 되는 예, 부분은 그렇죠. 넘어설 수 있는 네네. 부분이. 자, 이제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피해자들입니다.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신상을 공개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도록 되는데 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 일반 뭐 물리적 성폭력 같으면 다 그 특정할 수 있으니까 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수사가 가해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피해자분들이 이게 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통보도 받지 못하시고 이런 경향도 네.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피해자 보호를 여기서 빼놓고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곳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 역할인데 경찰은 네. 그럼 어디서 그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지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제가 알고 있기로 예산이 삭제 활동 직원 인력 그리고 상담 활동하는 직원 인건비 위주로 흘러가고 있고 수사법률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막 이런 것들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피해자들의 영상이나 사진 삭제 요청을 위주로 활동을 하는 곳이 돼버렸는데 그렇다면 다른 긴밀한 수사법률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들에게 연계가 되거나 하는 과정인데 이게 연계되는 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자들은 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전국 차원에서의 사이버 성폭력, 온라인 성착취 피해 지원 프로세스를 고민해오지 않은 결과가 지금 어떤 피해 지원의 공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국 차원에서 사이버 성폭력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이제 전국 차원에서 전화가 들어오게 됐을 때 네. 그러면 이 피해자분을 우리가 만나서 지원을 해야 맞는데 어디에 그럼 연계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제 용기를 내서 피해자로서 신고해 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법률 지원은 저희 한국여성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 그다음에 여성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네. 법률 지원을 일단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심리상담이라든지 의료 지원도 여성단체나 해바라기 센터 이렇게 네.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제 할 필요가 그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유포된 영상의 삭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삭제는 이제 그 국가기관에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먼저 요청을 하시고 또 그 유포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라는 게 뭐 홈페이지 같은 게 바로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여성인권진흥원 피해자 내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상 삭제 요청을 하시면 그 지원센터에서 영상을 찾아서 삭제 요청을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신고하고 이런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이런 국가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들이 직접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면서 영상을 삭제해 주세요라고 이메일 보내고 이게 하루에 일과가 될 정도로 큰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신고만 하시면 이런 피해자가 했던 것들을 국가에서 대신 해주니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피해자라면 그런 걸 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이 그 구글에서 지금 피해자 성착취물이 올라와 있고 지금은 조금씩 삭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연관 검색으로 떠버리거나 자동 그래요? 검색 기능까지 현재 있는데 이런 구글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사업자다 보니까 약간은 우리나라의 그런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단호하게 조치를 좀 취해주고 네. 지금 방심위에서 일단은 시정 조치하라고 내려가긴 했지만 제가 어저께 확인했을 때만도 자동 검색 기능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해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여성 피해성들은 정말 2차 피해 예방도 중요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영상 삭제도 즉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좀 피해 피해자들 여성들의 저희가 지원이 뭐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를 해보면 가장 원하는 건 그 영상이 삭제되고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뭐 심리상담이라든지 다른 법률적인 지원은 또 다른 영역인데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관이나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이 피해자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상이 유포되는 범위나 속도에 비해서 이 삭제나 대응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엔 국가 조직이 이거를 책임을 갖고 의지를 갖고 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두 가지죠.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건데요. 저는 이 삭제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겠죠. 이 디지털 관련된 범죄들이, 네. 이 성착취 범죄들이. 그러면 이 영상을 삭제하는 거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거고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게 예방과 수사라고 한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이 피해자 영상 삭제 조치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피해자가 내가 여기 신고하면 최소한 내 영상들이 삭제된다라는 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삭제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이 영상물이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뭐 특정 인물을 다시 한번 말씀하게 되는데 양진호 그 카르텔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카르텔을 없애보고자 노력했을 때 거기에 제일 밑쪽 하단 부분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인터넷 장의사 분들이 계셨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장의사 분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그렇게 소속되어 있던 분들, 필터링하는 업체라든가 장의사 업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끊임없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장의사 업체에 대해서 좀 컴플라이언스를 갖거나 좀 이렇게 옵저버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이것이 삭제될 수 있도록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네네.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엠번방 사건 좀 토론해볼수록 정말 뭔가 새로운 그런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가지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관련해서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떤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좀 인식을 개선하고 또 새로운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지 마무리 발언으로 30초씩 좀 부탁드릴까요? 먼저 김혜진 국장께서부터. 네. 저는 이 사건이 이전 사이버 성폭력인 온라인 성착취와 같지만 다르다에서 우리가 같지만을 너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피해자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내 사건을 보는 것 같았다. 범행 수법이 완전히 똑같았다. 내 아이 사건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거나 내 영상이 또 거기에 올라가지 않을까 불안하다. 이런 호소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윤리적인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플랫폼일 뿐이라서 아무런 책임도 없어가 아니라 그 공간에 여성폭력이 없도록 하는데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뭐 김환 기자께서도 좀. 네, 저는 취재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새로운 이유는 저는 이 사건의 잔혹성이나 범죄 양상뿐만 아니라 그 인류가 탄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0대가 되면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처음 접하는 세계가 세상이 여성이 그런 존재고 그런 일을 저질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감각을 가진 10대들이 어른이 됐을 때 우리가 과연 그런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뭐 논의들을 해볼 수 있지만 결국 그 문제에서 출발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각인하고 교육하는 방법 그리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좀 대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재현 의원께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국회 TV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인 능력이라고 말씀 주셔서 사실 최초로 청원 입법이 됐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이 바뀌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범죄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네. 이 지인 능력을 허위 영상물이라고 만들었다는 그 법명은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허위 영상물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한 사람의 인격을 분명히 말살한 그런 어떤 이 역시 착취물이라고 바라본다면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많은 법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또 발표하고 계시는데요. 뭐 범죄단체 조직이라든가 특수협박이라든가 만들고 계시는데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을 국회의원들께서 조금 더 냉철하고 정말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제대로 된 입법이 만들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네, 김영미 변호사의 네.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저도 여러 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국회는 지금 인터넷과 관련한 범죄 유형들이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정말 이 인터넷이 너무 가깝고 이제 저희처럼 기성세대는 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 모르게끔 이제 모를 정도로 갭이 큰데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이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적극적인 입법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는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이제 너무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영상물 유포와 관련된 범죄 유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사 인력상 문제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제3자의 고발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좀 수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법원에는 과거에 이런
그 인식을 좀 개선을 해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도 정말 피해자에게 살인이나 강간에 못지않은 큰 고통을 준다는 걸 인식하시고 엄중한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분 패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해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그 근절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 사법부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와 입법에 나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토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